임펄스 앤드 모멘텀 프린시플 또는 워크 앤드 에너지 프린시플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은 급발진에서 18.3m의 스키드 마크를 남겼다. 보통 우리가 자동차가 스키드 마크를 남겼다는 얘기는 브레이크 밟을 때도 스키드 마크 남기고 출발할 때도 남길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 바퀴가 지면하고 상대 운동이 있어가지고 이게 미끄러졌다는 얘기예요. 미끄러지면은 거기에 이제 바퀴의 그 고무 자국이 이 지면에 남는 거죠. 미끄러질 때. 미끄러지지 않고 돌면은 그냥 롤링이 되면은 거기에 스키드 마크가 안 남죠. 근데 이렇게 쫙 미끄러진다든지, 예? 아니면은 얘가 출발하려고 너무 빨리 자동차 바퀴를 돌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다 보면은 이게 헛바퀴 돌면서 이 밑에다가 남기는 거죠. 처음 출발해서 18.3m 동안은 그러니까 결국 바퀴가 미끄러졌다는 얘기예요. 추력을 하는데, 그래서 미끄러졌으니까 그때는 마찰력을 갖다 계산할 때, 수직 항력에다가 동마찰 계수를 곱해서 마찰력을 갖다 계산해 되고, 그 마찰력으로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18.3m만 미끄러지다가 그 다음에는 구름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 미끄러지고 그래서 381.7m를 진행했다. 이게 이제 주어진 조건들은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처음 그 스키드 마크 18.3m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팍 출발하니까 앞바퀴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결국 뒷바퀴로만 이렇게 갔다는 거. 18.3m는 그냥 바로 급발진하니까 그럴 수가 있죠. 왜냐면은 무게중심은 지면부터 위에 있고 바퀴에 힘을 주니까 얘가 이렇게 모멘트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앞바퀴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18.3m를 갔다는 얘기죠. 그런 조건입니다. 자, 이게 주어진 조건이고, 그래서 처음에 한 S1이라는 처음에 출발해서 2까지는 요 S1이 18.3m고 S2가 381.7m예요. 이렇게 가는 동안에 처음에 요거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건 이 필요한 거는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 필요한데, 여기 또 움직인 거리도 정보로 나왔단 말이죠. 정보. 그러니까 이거는 일과 에너지 법칙과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 두 개가 다 사용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금세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 일과 에너지 법칙에 의하면은 뭐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지만 여기 2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1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요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에 한 일량과 같다 하는 식에서, 저 2점에서의 속도를 가서 V2라고 그러면 2분의 1 m V2의 제곱이고, 1점은 정지됐다 출발했으니까 0이고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이 일량은 여기 그 마찰력이 이 차에 가해지는, 바퀴에서 가해지는 마찰력이 μk 곱하기 n이죠. n은 mg하고 같으니까 μk mg예요. 그러니까 μk mg라는 힘으로 S1만큼 거리가 움직였으니까, 이 힘이 일정하고 움직인 거리가 S1이니까 힘 곱하기 거리가 여기 일량이죠. 그래서 요 일량에서부터 V2가 계산이 된다. V2가 계산이 된다. 그래서 V2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시츄에이션에서 또 똑같이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갖다가 적용하면은 보면은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죠. 그래서 최후의 운동량이 mv2죠. 최초의 운동량 mv1은 0이고 그게 힘 곱하기 걸린 시간과 같다. 임펄스 양이죠. 이게 임펄스 양. 그래서 요 걸린 시간과 같다. 그래서 요 식에서 바로 T1이 바로 이렇게 계산이 돼 버리죠. 쉽게 계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T1이 이렇게 계산, 이 V2에다가 이거 갖다 대입하면은 이렇게 T1이 그냥 계산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체 거리를 운행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최소 시간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에서 출발해서 3까지 가는데 얼마냐 이거죠. 이게 3까지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의 속도를 갖다 V3라고 하면은, 우선 일과 에너지 법칙에서 K3에서 여기서 K 운동 에너지에서 여기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이게 1에서 3까지 가는데 걸린 일량이다. 1에서 3까지 가는데 걸리는 일량은 1에서 2까지 가는데 일량과 2에서 3까지 가는데 일량 합한 것 같죠. 1에서 2까지는 μkmg라는 그 마찰력으로 움직였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μkmg에다 S1 곱한 게 요게 1에서 2까지 가는 일량이었고, 여기서 계산된 일량과 똑같죠.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얘는 어떻게 하면 최소 시간에 갈 수 있느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다. 가장 빠르게 가려면 마찰력이 최대가 돼야 되죠.
마찰력이 최대가 되려면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용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냐면 μSmg죠. μSmg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에요. 그 힘으로 가야 가장 빨리 가죠. 그게 최대 힘으로 가니까. 그런데 앞에서는 여기에 앞바퀴가 들렸기 때문에 뒷바퀴에만 전부 이 수직 항력이 다 작용해서 그 차량의 자중이 전부 뒷바퀴로 다 이렇게 걸리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 2에서 3까지 가는 동안은 얘가 그 다음에는 앞바퀴가 땅에 닿기 때문에 이제 무게가 앞뒤로 나눠져서 전달이 되죠. 그래서 mg라는 무게가 뒷바퀴의 60% 앞바퀴의 40%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여기 60%에 해당하는 60% mg 얘가 그 뒷바퀴에 걸리는 하중이고 수직 항력이고 그게 μs 곱한 게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0.6 μSmg가 그래서 사용돼야 되는 거다. 움직인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 움직인 거리가 S2. 이것이 일과 에너지 법칙에서 이렇게 나와서 V3가 계산이 되는 거죠. V3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충격량 운동량 법칙은 최후의 3점에서의 운동량하고 최초의 운동량이 0이죠. 빼주면 1에서 3까지 가는데 걸리는 충격량인데 이 충격량은 1에서 2까지의 충격량과 2에서 3까지의 충격량으로 구성되는데 1에서 2까지의 충격량은 바로 μkmg-t1이죠.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그래서 2에서 3까지 충격량은 0.6 μSmg가 요게 그 힘이고 그 t를 갖다 t2로 곱한 게 2에서 3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t2라고 하면 요게 그때 충격량이에요. 그래서 요 충격량 두 개 합친 게 토탈 그 운동량 변화로 나타난다 해서부터 이런 식이 또 하나 나오죠. 그래서 요식과 요식에서 앞에서 T1은 구했으니까 T2를 갖다가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다 구해놓지는 않았지만 뭐 그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한다. 뭐 문제에서 거리 정보와 시간 정보가 동시에 다 주어졌으니까 이거 일과 에너지 법칙과 운동량 충격량 법칙 두 개 다 써야 된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그 법칙대로 쓰기만 하면 거기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뭐 그 법칙도 다 썼는데 안 나왔다. 뭐 그래서 뭐 이상하다. 그런 문제는 난리도 없겠지만 그런 문제 뭐 그렇게 이상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한테만 이상한 게 아니라 다 이상하니까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데 이상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문제는 트럭이 처음에 90km/h로 운행하다가 30km/h로 줄어들었다. 90km/h라는 걸 갖다 m/s로 바꾸면은 25m/s고 30은 그거의 3분의 1, 8.33 m/s 이렇게 된다. 이럴 때 이때 감속할 때 걸리는 최소 소요 시간이 얼마냐? 그리고 그때 감속하는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이거죠. 최소 소요 시간, 뭐 최소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마찰력을 갖다가 최대로 이용하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용했다는 소리다 하고 바로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다가 여기 지금 운동 거리, 운동 시간 다 나오니까 충격량 운동량 법칙, 일과 에너지 법칙 다 적용해야 된다는 걸 갖다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한 정보와 거리에 대한 정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충격량 운동량 법칙 적용하면은 지금 그 최소 시간에 해야 되면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거 사륜구동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면에 가해지는 힘이 합이 mg예요. 그렇죠? 자기 차량에 저거 같아요. 앞바퀴에도 걸리고 뒷바퀴에도 걸리기 때문에 다 걸리는 거가 마찬가지. 그래서 그냥 mg가 수직 항력이고 거기에 μs 곱한 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죠. 이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t라는 시간 동안에 가면 근데 이게 지금 감속시키니까 그 마찰력이 한 일량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ft가 된 거예요. 여기서 그 mv2에서 mv 운동량의 차이가 그 충격량과 같다. 여기서부터 t가 여기 바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 여기 바로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시간이 구해지고 그다음에 일과 에너지 법칙에서 최후의 운동 에너지, 최초의 운동 에너지 차이가 1량, 마찰력이 한 1량 마이너스 1을 해줬죠. 마이너스 f 움직인 거리 s, s부터 s가 또 역시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식만 세워놓으면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뭐 그냥 문제 읽어봤을 때는 조금 뭐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식만 써놓으면 그냥 답은 그냥 나오는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까지 이렇게 다뤘던 문제들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충격량을 계산할 때 그 걸리는 힘이 다 컨스탄트한 경우를 갖다가 전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는 것처럼 힘 계산할 때나 일 계산할 때 컨스탄트하기 때문에 그냥 그 힘 곱하기 시간,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계산했지만 그 힘이 시간에서 일정하지 않을 때 거리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는 인테그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문제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가변 하중 힘이 변한다 이거죠. 운동하는 동안에 힘이 변한다. 그런 가변 하중에 의한 충격량이 고려되는 문제. 지면에 이런 블락이 6kg짜리 블락이 놓여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P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이 P라는 힘이 이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이런 처음에 100N으로 잡아당기고 5초가 되면 0이 되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줄어드는 그런 힘으로 여기 잡아당긴다. 그랬을 때 5초 후에 속도를 구해라. 첫 번째 문제는 5초 후에 속도를 구해라. 이거예요. 그럼 우선 저 물체가 일단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부터 결정을 해야 되죠. 처음에 작용하는 힘이 100N이에요. 얘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얘가 움직이려면 이 100N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커야 움직이겠죠. 최대 정지 마찰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최대 정지 마찰력은 μSmg죠. μSmg. 그 μSmg, μs도 주어졌고 m도 주어졌고 g도 주어졌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100보다 작다는 것을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움직인다. 자, 움직인다는 게 결정이 되고 나면은 마찰력은 μkmg가 되는 거죠. 마찰력은 μkm. 그래서 여기 잡아당기는 끄는 힘은 P는 이렇게 변하고 이 힘은 이렇게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0 빼기 20t. t가 5일 때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 이 100 빼기 20t 빼기 μkmg라는 그 힘이 인테그랄 시간에 대해서 0에서 5초까지 이게 충격량이죠. 5초 동안에 P와 F에 의해서 이 블락에 가해지는 충격량이에요. 그 충격량이 바로 운동량 변화로 나타난다. 이거죠. MV2 빼기 MV1 이렇게. 그래서 V2는 여기서 요거 적분해서 이게 얻은 값들입니다. 이렇게 금세 구해줄 수 있다. 이거. 그래서 항상 무조건 충격량 계산할 때 인테그랄 바깥으로 무조건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그 힘이 컨스탄트 할 때만 끄집어내는 거지 아무데나 끄집어내는 거 아니라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운동을 할 때 최대 속도가 될 때가 언제고 그때 그 최대 속도가 얼마냐 이거죠. 이렇게 잡아당길 때 최대 속도가 언제 되느냐. 자, P가 F보다 크면은 합력이 플러스가 되니까 가속되겠죠. 속도가 계속 증가해요. P가 F보다 작으면은 그러면 감속되겠죠. 그죠? 감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 스피드가 됐을 때는 언제면 P가 F하고 같을 때예요. 그죠? P가 F하고 같을 때라는 걸 알아서 P가 F하고 같다는 조건에서 뭘 구할 수 있냐면 100 빼기 20t 이게 P고 이게 F죠. 이게 마찰력. 같아질 때가 언제냐 계산해 보면은 T가 3.68 초일 때 이게 최대 속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0초에서부터 3.68초까지 걸린 충격량이 가해졌을 때 그게 운동량 변화로 나타난 걸 계산해 보면은 최대 속도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식이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이게 최대 운동량이죠. m 곱하기 v max 빼기 초기 운동량은 0에서부터 3.68까지 이 힘을 가해지는 힘을 합력을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충격량. 여기서 바로 맥시멈 속도가 22.5m/s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산한 19.59보다 당연히 크죠. 그래서 얘가 점점 속도가 증가했다가 다시 여기 22.5까지 도달했다 다시 속도가 감소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겠죠. 감소해서 언젠가는 서버리겠죠. 뭐 그런 것도 계산할 수 있겠죠. 얘가 언제까지 해야 얘가 쓸까? 어디 가야 멈출까? 그런 문제도 날 수가 있겠죠. 뭐 얼마든지 그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연장선상이니까 자, 어려울 건 하나도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 운동량 법칙까지 그 13장에 그 내용을 갖다가 다 다뤘고 뭐
굉장히 쉽습니다. 충격량, 운동량 법칙, 일과 에너지 법칙 다 쉬워요. 특히 충격량, 운동량 법칙은 이상하게 일과 에너지 법칙에는 왜 에너지라는 말을 갖다 하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듣다 보니까 뭐 운동 에너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그건 되게 쉽게 일반적으로 좀 비교적 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또 많이 들은 거는 쉽다고 생각해요. 많이 들은 거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거는 연력하게 등장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이 들으면은 쉽다고 생각하고 처음 듣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소한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트렌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소한 처음 듣는 거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거하고 생소한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느끼는 거는 똑같게 느껴요. 똑같게. 똑같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 감각이 그런 게 있죠. 감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각이나 뭐 촉각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굉장히 큰 어떤 인풋이 들어오면은 감각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죠. 똑같아요. 우리 정신적인 감각 똑같아요. 어려운 거하고 생소한 거 똑같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게 분명히 구별이 되는 사람들은 약간 천재적인 그 저기 좀 있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 그래서 억지로 뭐 이게 구별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천재를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생소한 게 보통 어렵게 느끼는 게 보통 사람들의 그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거예요. 어려운 건 논리적으로 그 연결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게 논리적으로 어려운 거고 생소한 건 그냥 처음 봐서 그냥 처음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 생소한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듣다 보니까 쉽다고 느끼는 것도 또 그 잘못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충격량 운동량 법칙 같은 거는 자주 듣지는 않다 보니까 이게 처음 들어서 어렵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여기 보면은 오히려 일과 에너지 법칙 적용할 때보다 이게 더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로 풀어야 되는 문제,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했을 때 충격량 운동량 법칙으로 풀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일과 에너지 법칙으로 풀던 문제보다 훨씬 더 쉽게 풀려요. 왜냐하면 일과 에너지 법칙에서는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을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같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충격량 운동량 법칙은 그냥 그 식 하나밖에 없고 딴 거는 고려할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다는 거죠. 그냥 직접적이고 그냥 바로 이렇게 식만 세우면 바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면은 충격량 운동량 법칙으로 훨씬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면 그런 문제 나오면은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뭘 시작하느냐면은 15장을 시작하는데 강체동력학을 시작합니다. 근데 강체동력학하고 앞에 있는 지금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질점동력학하고 연결해주는 부분이 바로 14장이에요. 그 질점계, 파티클, 시스템 오브 파티클스에서 질점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거. 강체라는 게 사실은 질점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강체는 질점계의 어떤 특수한 형태예요. 질점이 여러 개 모여 있는데 강체는 어떠냐면 그 질점도 아무 임의의 두 질점을 강체에 속한 임의의 두 질점을 골랐을 때 그 두 질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그걸 강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리지드하다 우리말로 강체라고 그래가지고 리지드하다는 뜻을 담아서 강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강체라고 자꾸만 하니까 사람들이 잠깐만 스틸을 생각을 하는데 뭐 느낌은 비슷하지만 용어가 여기서 사실 의미하는 바는 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디포메이션이 없다는 뜻입니다. 변형이 안 생긴다. 그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죠. 변형이 없는 물체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풉니다. 강체동력학으로 변형까지 고려하면 더 좀 복잡해지는 게 많기 때문에 변형 고려 안 하고 이 풀어도 될 만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15장에 배우는데 그거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강체도 질점계이기 때문에 이 질점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여기서 유도를 해서 더 일반적인 걸 이 유도된 방정식을 가지고 나중에 강체 동력학 할 때 써먹으려고 여기서 지금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도하는 과정을 보면은 우선 질점이 여러 개가 있다. n개의 질점이 있다. 그러면 그 n개의 질점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놈들의 그 질량 중심점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그 질량 중심점의 위치 벡터를 r이라고 하면은
그 n개의 질점들의 총 질량의 합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요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재료학에서도 이런 비슷한 식이 센트로이드 도심 구할 때도 도심에서는 여기서 도심에서는 이거 대신에 요게 저 에어리아가 들어가죠. 에어리아. 도심 구할 때는 이거 비슷한 식을 갖다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을 구하는 식이죠. 질량 중심을 구하는 식이 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데 요 질량 중심 구하는 이 식에서 요걸 갖다 미분하면은 요 식이 되고, 그죠? 속도가 돼 버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질량들의 그 각각의 질량의 질량 곱하기 그 각각의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것을 썸을 하면은 그 질점계 전체의 질량 곱하기 질점계 질량 중심의 가속도 하고 같아진다라는 식이 이거 얻어져요. 따라서 각각의 질량에 FI라는 힘들이 합력이 가해진다 그러면은 뭐 질량에 작용하는 운동방정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이거죠. 원래 제2법칙. 그래서 이걸 양쪽에 썸메이션 그 n개 파티클들에 대해서 다 더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이 얻어지죠. n개 파티클 썸메이션 여기 썸메이션 해주면 요거의 썸메이션이 된다 이거죠. 요거의 썸메이션이 바로 뭐냐면은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원래 이 식은 질점계에 대해서 우리가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유도됐는데 아니 질점에 대해서 하나의 질점에 대해서 유도됐는데 이 식을 유도해 놓고 나서 보니까 그 식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질점계에 대해서도 똑같은 형태로 성립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질점계 전체 질량 곱하기 질점계 전체 전체의 질량 중심점의 가속도는 그 질점계 전체가 받고 있는 힘들의 합과 같다.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하나의 질점에 대해서 성립하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질점계에 대해서도 똑같은 형태로 성립한다는 게 이 방정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질점계에서 이렇게 박스 형태 볼륨을 같이 하나의 질점에 대한 게 아니라 이런 박스가 운동할 때 그 박스가 받는 힘들의 합은 이 박스의 질량 중심점의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것과 같다 하는 식이 바로 여기서 유도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치 질점에 대해서 성립하던 게 그런 볼륨을 갖는 강체에 대해서도 병진 운동하는 데 대해서는 이 운동방정식으로 똑같은 뉴턴의 운동방정식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다 하는 결과가 이 이론적인 그 유도에서 그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질점계의 병진 운동과 관련된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동일한 형태를 갖는 방정식이고, 이것을 또 나중에 이제 그 강체가 되면 회전 운동도 있기 때문에 회전 운동과 관련된 방정식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병진 운동뿐만 아니라 그걸 구하기 위해서 각운동량, 질점계의 각운동량을 갖다 한번 살펴봅니다. 자, 하나하나의 질점의 각운동량은 하나의 질점의 위치 벡터 RI가 MI라는 질점이 위치 벡터라면은 MI VI는 그거의 선형 운동량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질점의 각운동량은 RI 크로스 MI VI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고, 질점계는 질점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것들 다 더해 놓으면 그 전체 질점계의 각운동량이 되죠. 각운동량을 구해줘요. 자, 이 각운동량 H0라는 것은 5점은 여기서 5점은 어떤 공간상의 고정된 점입니다. 고정된 점. 그래서 고정된 점에 대해서 질점계의 각운동량을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거를 시간 내에서 미분하면은 좌우변을 미분하면 좌변은 그냥 이거의 다트 한 게 여기 이제 미분이라는 뜻이고, 요거 미분하면 요 앞에 있는 놈 미분하고 뒤에 있는 놈 미분하는데 앞에 있는 놈 미분하면 RI 다트 크로스 뒤에는 그대로 쓰는데 이 RI 다트가 VI하고 같죠. RI 그 포지션 미분하면 속도 되니까. 그러니까 요 놈하고 VI 크로스 VI 하면 0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같은 놈끼리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0 돼 버리죠. 그래서 요 앞에 항이 없어져요. 뒤에 있는 놈만 남죠. RI는 그대로 놔두고 VI를 미분한 놈 그게 AI죠. 근데 MI AI가 뭐였냐면 아까 FI였어요. FI. 그죠? 하나의 파티클에 대해서 작용하는 그 힘, 합력. 그러니까 RI 크로스 FI는 바로 이게 뭐냐면 모멘트죠. 모멘트예요. 모멘트. 그래서 요 모멘트를 다 합친 게 5점에 대한 작용하는 모멘트예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식이 5점에 대한 각운동량의 변화량은 질점계에
그 질점들이 받는 힘들에 의한 모멘트, 5점에 대한 모멘트의 합과 같다라는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이 식이 나중에 강체 동력학에서 쓰입니다. 이 식이. 근데 요거는 5점에 대한 가운동량이고 요건 5점에 대한 모멘트인데 요 식을 갖다가 5점뿐만이 아니라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도. 자, 질량 중심점에 대한 가운동량은 요 PI는 뭐냐면은 PI는 질점계 전체에 요거다 하나 그림을 하나 그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질점계 전체의 질량 중심점에서부터 각 질점까지의 위치 벡터예요. 그게 PI예요. 위에 RI는 5점에서부터 질점까지의 위치 벡터였고 요건 PI는 이 질점계 전체의 질량 중심점에서부터 그 각 질점까지의 위치 벡터예요. 그거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지점에서부터 어떤 그 파티클까지의 저거니까 그 위치 벡터 곱하기 요 선형 운동량 하면 지점에 대한 각 운동량이 얻어지죠. 지점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요걸 지점에 대한 각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이걸 또 좌우변을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요건 좌변은 그냥 이게 되고 우변은 PI를 미분하면 요거 미분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VI하고 같죠. VI하고 같아요. 요거 미분한 것도. 그래서 요거 첫 번째 항이 이것도 0이 돼 버리고 두 번째 항만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MI, AI가 이게 FI하고 같으니까 PI는 지점에서부터의 그 팔길이죠. 여기다 요 F 곱한 게 지점에 대한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식과 5점과 지점에 대한 이런 두 식이 얻어져요. 이렇게 두 식이 얻어졌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아무 점이나 대해서 이 식들이 가운동량의 변화율은 그 아무 점에 대한 모멘트의 합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립하는 건 이렇게 5점처럼 고정된 점에 대해서 성립하든지 아니면 요 질량 중심점. 요거는 질량 중심점 움직이는 점입니다. 얘는 안 움직이는 점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아무 점에 대해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너럴하게 두 가지 점만, 종류의 점만 됩니다. 하나는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5점처럼 가속도가 0이 되는 점,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가속도가 0이 되면 나중에 일반적으로 가속도가 움직이지만 가속도가 0이 되는 점에 대한 걸 갖다가 구해보라고 그러면은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건 꼭 요거 기억해둬야 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 회전 운동과 관련돼서 이 두 종류의 방정식을 갖다 사용하게 됩니다. 두 종류의 방정식을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 두 종류의 운동 방정식 나중에 강제 동력할 때 쓸 때 회전 운동 방정식인데 회전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5점처럼 가속도가 0이 되는 점, 고정점 같은 가속도가 다 0이 되죠. 또는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만 세워야 된다. 아무 점에 대해서나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둬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1학년 때 정력학을 배울 때 평형 방정식 세울 때는 아무 점에 대해서나 모멘트 평형식 세우면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 점이나 다 가속도가 0이 되는 점이거든, 정력학에서는. 그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동력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점에 대해서나 세우면 안 돼요. 아무 점에 대해서나 세우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이런 운동 방정식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관성력까지 포함해서 달랑베르 프린시플로 풀면 돼요. 달랑베르 프린시플이 동력학 문제를 정력학 문제로 이렇게 관성력까지 고려해서 푼다고 그랬죠.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정력학에서 풀듯이. 그리고 관성력까지 포함해서 그 힘들이 발생시키는 모든 모멘트의 합은 0이다. 그러면 아무 점에 대해서는 해도 돼요. 그렇게 솔루션을 푸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문제 풀다가 어디서 솔루션 같은 거 구해서 보다 보면은 달랑베르 프린시플로 풀어놓은 그런 솔루션들이 있어요. 달랑베르 프린시플로. 그래서 그때 보면 아무 점에 대해서 잡아도 되거든요. 정력학처럼 풀어도 돼. 그래서 그거 보고 교수님이 분명히 이거는 아무 점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무 점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데 그거는 달랑베르 프린시플을 풀면 되네. 달랑베르 프린시플은 전에도 설명했지만 동력학 문제를 정력학처럼 바꾼다고 그랬죠. 관성력까지 고려해서 모든 힘의 합은 0이다가 병진 운동 방정식하고 같은 거고 달랑베르 관성력까지 포함해서
그 관성력이 발생시키는 모멘트하고 나머지 작용력이 발생시키는 모멘트하고 아무 점에 대해서나 다 합치면 0이 된다. 그건 아무 점에 대해서나 돼요. 하지만 이렇게 옆에 이쪽에 이게 관성력과 관련된 부분이고 관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관성 모멘트와 관련된 나중에 보면 요거는 모멘트와 관련된 거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아무 점에서는 안 돼요. 이렇게 쓰면은 아무 점에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식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강체 동력학을 위해서 질점계에 대해서 하나 첫 번째 거는 병진운동 방정식이고 두 번째 게 이게 회전운동과 관련된 방정식입니다. 강체 나중에 써먹을. 근데 이게 질점계에 대해서는 이런 식이 유도됐으니까 일반적인 질점계에 대해서 유도가 됐으니까 강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되는 거죠. 강체도 질점계의 종류니까. 그래서 나중에 16장에 가면 이 식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에서 그 유도된 식에 대해서 그 식들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를 하는 거고 14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14장에도 연습 문제들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만 이해를 하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그 요약을 해서 그 중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장 내용은 중간고사도 포함 안 되고 기말고사도 포함을 안 되긴 하지만 요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변하는 질점계에서 질점계가 유체 같은 게 이렇게 관을 갖다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랬을 때 유체가 대표적인 질점계죠. 질점계. 걔는 강체가 아니에요. 질점 사이의 거리가 막 변하죠. 유체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유체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고체를 분석할 때는 고체상의 한 점은 움직여봐야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체가 한 점이 움직이는 걸 따라가면서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점이 내가 정한 그 파티클 그 점이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계속 그 점을 처음에 내가 정한 그 점을 보면서 속도의 변화를 하는데 반해서 유체역학과 같이 이런 그 대상에서는 내가 정한 그 점을 따라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공간상에 정해진 어떤 이 위치를 지나는 어떤 파티클들 그놈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었던 놈이 그 다음 순간에 일로 가버리죠. 근데 그 전에 있던 놈이 일로 오죠. 근데 계속 나는 그 정해진 그 스페이스 상의 한 지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의 속도가 어떻게 되나, 그 지점의 압력은 어떻게 되나 그런 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를 관찰할 때는 질점을 쫓아가면서 그놈의 속도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관찰하는 데 반해서 이런 유체 같은 걸 할 때는 쫓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는 놈 놔두고 내가 그냥 공간상의 한 지점을 딱 정해서 그 지점 통과하는 놈은 속도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요. 그 두 개의 어프로치가 다른 거예요. 고체에서 다루는 어프로치를 갖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표현으로 라그랑지안 어프로치라고 그러고 이런 어프로치는 오일러리안 어프로치라고 그러는데 이 라그랑지안 어프로치가 더 자연스럽죠. 하나 그걸 따라가면서 하니까 오일러리안 어프로치라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유체역학 여러분들이 대부분 3학년 가면 유체역학 배우는데 유체역학 배우면 이 오일러리안 어프로치로 이게 유도가 되기 때문에 유체역학을 처음 배우게 되면 그게 방정식 유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일러리안 어프로치로 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고체에서 했던 그런 식으로 안 되거든요. 공간이라는 게 내재가 되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공간을 갖다 관찰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해진 공간을 갖다가 이걸 컨트롤 볼륨 우리말로 제어체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는데 컨트롤 볼륨의 어떤 정해진 그거에 대해서 관찰을 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변화량 이런 걸 갖다가 내재적으로 자연스럽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변화량도 동시에 자연스럽게 해야 돼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다 보면은 편미분 방정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간 변수와 시간 변수가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나중에 유체역학 배우면 이게 나비 스토크스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유체역학의 지배 방정식입니다.
그게 유도되는데 그게 전부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더군다나 그 방정식 자체가 비선형이에요. 선형도 아니고.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이죠. 뭐 편미분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상미분 방정식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거기다 편미분 방정식이니까 굉장히 어렵죠. 잘 푸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왜 몇몇 그 아주 아이디얼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풀리고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해석적으로 풀 수가 없어서 그건 이제 컴퓨터로 다 풀죠. 일반적으로 보통 나타나는 유체가 흘러갈 때 터뷸런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을 직접 그 수치 해석법으로 컴퓨터로 풀어서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걸 다이렉트하게 풀려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여하간 그 어프로치 자체가 생소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어렵게.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어프로치가 다르다. 수학적으로 어프로치가 달라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대부분 재료역학이나 동력학이나 이런 데서는 전부 대부분 라그랑지안 어프로치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부 별로 일관성이 있게 느껴지고 재료역학하고 동력학하고 쓸 때는 그 뉴턴의 운동 방정식 쓰는 걸 보면은 유사한 형태로 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끼는데 유체역학 나중에 가가지고 나비-스토크스 이퀘이션 해가지고 유체의 운동 방정식 유도하는 거 보면 그때 가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게 전에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게 바로 어프로치가 달라서 그래요.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변하는 질점계에서 뭐 질점계가 여기 있는데 들어와서 나가고 이렇게 나가니까 계속 이런 걸 갖다가 변하는 질점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다룰 때 많이 다루는 게 어떤 걸 다루냐면은 이런 걸 다룹니다. 정상유동, 영어로는 steady flow라고 합니다. steady flow, 정상유동. 즉 그럼 정상유동이라는 게 뭐냐? 이 제어 체조건을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한 지점을 갖다 놓고 그 지점을 통과하는 파티클의 속도를 관찰하든지 그 지점에서의 압력을 관찰하든지 이런다고. 근데 그게 시간에 대해서 안 변하는 경우 속도도 안 변하고 어떤 일정한 지점에서의 속도도 안 변하고 그 지점에서의 압력도 안 변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steady flow라고 얘기를 합니다. steady flow. 정상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때 어떤 그 상태가 변하지 않을 때 그걸 갖다가 steady flow 정상 유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상 유동의 경우에 대해서 그게 안 그럴 수도 있죠. 여기 들어오는 유량이 변한다든지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하면서 속도가 변할 수도 있죠. 그건 unsteady가 돼요. 훨씬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학적으로 이런 걸 갖다가 적용하는 거는 전부 steady의 경우에 대해서 보통 많이 다루기 때문에 unsteady까지는 여기서 안 다루고 있고 steady 정도까지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VA로 들어와서 여기서 VB로 이렇게 나간다. 이건 뭐 아니까요. 이거 수직인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 알고 단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나간다는 걸 알고 있고 정상이면 여기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하고 예를 들면 얘가 액체라고 그러면 양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 같아야죠. 그런 걸 갖다가 나중에 여러분 유체학급 배우면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그래요. continuity. 뭐 들어오는 놈하고 날아가는 놈 다르면 정상 유동이 될 수가 없죠. 똑같다. 자, 그래서 델타 M이라는 놈이 VA로 이쪽에서 들어오면은 이쪽으로는 똑같은 델타 M이라는 놈이 이쪽으로 VB라고 나간다고 했을 때 얘가 이 안에 있는 파티클들의 질점계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일정하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운동량은 델타 M 곱하기 VA고 나가는 건 델타 M 곱하기 VB면은 뭔가 어디서 충격량을 받아서 그게 변해서 나가는 거죠. 그 충격량 어디서 받느냐? 들어오는 유체가 이 이 벽으로부터 받는 거죠. 벽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죠. 즉 유체가 그런 충격량을 받았다면은 당연히 이 관도 유체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런 충격량을 받게 되죠. 이 충격량을 갖다가 이 F 통해서 이 F를 계산해야 이 관을 설계할 수가 있죠. 이 관이 얼마나 힘을 받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 하려고 이거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 질점계에 대해서도 운동량, 충격량 법칙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다 이거죠. 즉 보면 여기 들어올 때 운동량은 델타 M 곱하기 들어온 놈의 속도
VA. 그런데 관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이 F 델타 T. 이건 충격량을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인테그랄 쓰던 뭘 쓰던 이게 충격량이다. 그래서 나가는 놈이 델타 M VB. 여기서부터 이 식에 델타 T로 양변을 갖다가 나눠서 리미트를 취하면은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서 F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거. F 값이. DT분의 DM은 이거 플로우 들어오는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매스 양이죠. DT분의 DM이. 그리고 VB-VB 이렇게 해서 이게 관으로 흘러가는 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단위 시간당 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요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요 속도를 알면은 이 관에 가해지는 힘을 갖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식이 나중에 여러분이 유체역학 할 때 이 식 쓰입니다. 유체역학 할 때. 그래서 유체역학 할 때 근데 이 식이 느닷없이 튀어나와요. 느닷없이. 뭐 유체역학에서는 이거 어디선가 배웠겠지 하고 그냥 바로 제공해 줍니다. 이 파티클 다이내믹스에서부터 이게 유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점계의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 의해서 이게 유도된 겁니다. 그때 가서는 안 가르쳐 줄 테니까 여기서 잘 배워놓고 나중에 유체역학 할 때 이 식 나오면은 그래서 유도된 식이라는 걸 갖다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예제 이를 보면은 이 경우는 말이죠. 이 블레이드 이게 블레이드예요. 움직이고 있는 블레이드예요. 이게 블레이드가 있는데 이놈을 때려서 이 분사 스팀을 갖다 탁 분사를 해가지고 블레이드를 때려서 이 블레이드가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죠. 돌고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게 저게 분사하는 게 몇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속 때리고 있는 거죠. 계속 때리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때려서 블레이드에 VA라는 저걸로 이렇게 스팀 분사되는 양이 이렇게 들어온다. 들어와서 블레이드에 이렇게 나간다 이거죠. 근데 이 블레이드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얘도 블레이드가 V의 속도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V의 속도로 돌고 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났지만 이 X 방향이라는 게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 이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게 들어오는 게 이제 분사가 이 블레이드에 이렇게 맞는 방향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죠. 블레이드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때리면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VA가 V보다 느리면은 얘가 여기 도달을 못하겠죠. V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커야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같아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VB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일 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블레이드 상의 컨트롤 볼륨을 보는 겁니다.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어 최적을 보면서 여기 들어오는 운동량 이렇게 분사력에 스팀이 들어오는 운동량은 그 양이 델타 M이라고 그러면 델타 M 곱하기 VA 그러니까 들어오는 운동량이죠. 들어온 질점계의 운동량이고 나가는 질점계의 운동량은 동일한 질량이 델타 M이 나가면서 델타 M VB가 나가는데 얘가 이 VB로 나가는데 이 블레이드가 V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양은 요거에서 요걸 뺀 놈만큼 들어오죠. 그죠? 나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요거에서 요걸 뺀 만큼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문제는 고정된 경우였는데 요거는 블레이드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V 해가지고 마이너스 V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이 운동량의 차이가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바로 이 블레이드가 여기에 가해주는 충격량에서 일어났다 하는 식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도 이런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 이렇게 질점계에 대해서 적용될 수가 있고 이걸 역시 마찬가지로 델타 T로 나눠서 리미트를 취하면 델타 T를 0으로 보내서 리미트를 취하면은 이런 식이 얻어진다 이거죠. 이런 식이 얻어지고 요 식이 지금 벡터식이기 때문에 X방향과 Y방향 둘로 나누어서 X방향과 Y방향식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 밑에 두 개 스칼라식으로 이렇게 되고 이때 VA에서 V M이 똑같으니까 요 절대값은 M 곱하기 요 상대한 거는 M 곱하기 요거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요걸 요렇게 쓰게 되면은 요 식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 X방향식과 Y방향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 두 개씩에서 일을 하는 힘은 이 fx가 일을 하죠. fy는 일을 안 해요.
그죠? 움직이는 게 x 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fx를 갖다가 여기 이 구해보면 x를 구해보면 여기 dt분의 dm은 밀도 곱하기 그 면적 그 이렇게 분사되는 그 면적 곱하기 VA에서 V가 그 속도니까 면적에다 그 속도를 곱하면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볼륨량이 되죠. 거기다 그 밀도를 곱하게 되면 이거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질량이죠. dt분의 dm이죠. 요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서 fx를 갖다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죠. fy는 여기서 요거 되면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fx에다가 바로 그 블레이드가 움직이는 양이 바로 그게 일률이죠. 일률. 그 힘이 가해져 가지고 그 힘이 V라는 그 블레이드가 그런 속도로 움직이니까 요게 일률이 되죠. 그래서 그 일률이 바로 요게 된다 이거죠. 요 일률을 그러니까 맥시마이즈 하려면은 V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 얘기죠. 블레이드가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가 돼야 얘가 일률이 맥시멈이 되느냐 알려면 V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죠. 이 일률을 갖다가. 그래서 이걸 dV분의 dP가 0이 된다는 조건에서 이게 맥시멈 조건과 미니멈 조건이 동시에 나와요. 이거 미니멈 조건이죠. V는 VA. 똑같이 가면 하나도 못 들어오니까 하나도 힘이 안 되겠죠. 블레이드가 움직이는 속도하고 그 스팀이 분사되는 속도하고 똑같으면은 뭐 스팀이 그 블레이드에 가서 닿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나도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게 맥시마이즈 되는 조건인데 V가 3분의 1 VA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스팀의 분사 속도가 블레이드 속도의 3배가 될 때 그때 그 이 파워가 맥시멈 파워가 제너레이션 된다. 이건 물론 근사적으로 계산된 그 이상화된 조건이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터빈을 돌릴 때 터빈 돌아갈 때 이 뭐 1분에 예를 들어서 3600바퀴 60Hz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60바퀴 돌려야 된다 했을 때 여기다가 분사력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돌릴 때 이 3600바퀴 돈다 그러면 얘 반경도 알고 3600바퀴 돌면 요거에 블레이드 속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에 3배 되는 분사 속도로 때려줄 때 얘가 파워가 맥시멈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이런 그 질점계의 동력학으로부터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질점계 중에서 질량이 변하는 그런 질점계가 있습니다. 질량이 이제 대표적인 질점계가 바로 그 우리가 그 발사되는 로켓 같은 거죠. 로켓 같은 걸 보면은 로켓이 연료를 싣고 가다가 연료를 분사해서 질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질량이 변하는 질점계예요, 로켓이. 그래서 이게 로켓이라고 그러면은 이 로켓이 원래 뭐 지구상에서 하면 중력 같은 걸 받죠. 중력에 의한 그 충격량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중력은 힘이 가해지고 있으면 충격량 계속 받는 거죠. 충격량이라는 게 충격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확 들어와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들어오고 있어도 다 충격량은 힘을 그냥 시간에서 적분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하죠. 여러분 충격량이라는 거는 충격하고 다르다. 임펄시브 포스, 충격력, 몇 가지 임팩트, 충돌, 뭐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막 혼동하면서 쓰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혼동하면 안 돼. 충격량이라는 건 단지 힘을 시간에서 적분한 거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같은 거예요. 그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 그 원래 로켓이 속도가 V이고 원래 로켓의 질량이 M이었는데 분사를 시작하면 분사해서 질량이 델타 M만큼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나간 놈의 속도가 VA라고 하자 이거죠. 나간 놈의 속도가 VA라고 하고 그러면 델타 M만큼 나갔으니까 여기 로켓의 질량은 M 빼기 델타 M이 될 테고 그리고 그 로켓의 속도가 뭔가 변하겠죠. V가 아닌 다른 속도로 변하게 됐죠. 그 다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그냥 델타 V를 갖다 더한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단지 다르다는 걸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이 질량 곱하기 이거 한 거 더하기 이 질량 곱하기 이거 한 게
토탈 운동량이죠. 운동량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운동량이 유지가 돼야 된다. 운동량 충격량 법칙에서 다 이 충격량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 원래 운동량에다가 이 충격량이 가해져서 이 운동량이 됐다 하는 식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식이죠. 이게 실전계 전체에 대해서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델타 M하고 델타 V하고 곱한 거는 작은 것끼리 곱하니까 이거는 무시할 만큼 적다 해서 없애고 델타 T로 나눠가지고 리미트를 취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그래서 델타 T로 나눠서 리미트를 취하면은 어떤 식이 얻어지냐면은 바로 이런 식이 얻어진다. 이런 식이.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F는 MA 이런 식이었는데 질량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 더해서 DT분의 DM 곱하기 U. U가 바로 이게 로켓의 그 추진되는 분사 속도예요. 분사 속도 U가. 여기서 V 빼기 VA니까 VA는 이 그 분사되는 놈의 분사된 파티클의 속도고 얘는 V는 로켓의 속도니까 이 차이가 바로 분사 속도죠. 로켓에 대한 이놈의 상대 속도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U가 바로 분사 로켓에 대한 그 연료가 분사되는 그 상대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곱한 놈이 결국은 얘의 속도 변화로 나타난다 이거죠. 이게 로켓의 추진력이에요. 이게 추력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거. 추력이 로켓의 추력이. 그런 문제가 여기 등장을 하죠. 그런 문제가 여기 보면은 초기 질량이 M0이고 초당 Q의 질량이 상대 속도 V로 U로 분사된다. 그래서 앞에 그 식에다가 그 질량의 변화량은 M0에서 빼기 QT가 되죠. 뭐 초당 Q만큼씩 줄어든다니까 시간 T가 흐르면 QT만큼 빠져나갈 테니까 그래서 M0 빼기 QT가 바로 질량이 돼요. 로켓의 질량. 그리고 이 전 저거에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바로 요게 그 단위 시간당 질량 Q가 DT분의 DM이었고 Q가 그래서 U가 분사 상대 분사 속도라고 그랬죠. 빼기 거기 가해지는 자중 그죠? 이 식이 얻어지고 요 식을 갖다가 양변으로 변수 분리하는 거죠. V는 V끼리 남기고 나머지 T는 T끼리 남겨서 양변을 갖다가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적분해주게 되면 이런 식이 얻어진다 이거죠. 이런 식이 얻어지니까 요 분수 형태로 된 놈의 적분 이건 로그 내추럴 로그 함수가 되죠. U 내추럴 로그 M0 빼기 QT분의 M0 빼기 GT 이런 속도가 그 로켓의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얻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속도가 지구 탈출 속도까지 도달해야 우주로 나갈 수 있죠. 그런 속도까지 도달하려면은 우주로 운반하려면은 계산이 나와요. 이걸 계산해 보면은 1kg의 위성 질량을 우주로 보내려면은 161kg, 160배 정도 이상의 그런 연료가 필요하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제일 꼭대기에 로켓 제일 꼭대기에 나라호 같은 거 발사할 때 보면 제일 꼭대기에 위성은 요만한 게 하나 올라가 있고 나머진 다 연료인 거예요. 연료. 그걸 올리기 위해서. 160배 가지고도 안 되죠. 왜냐면 그것도 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그또 보관 장치도 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놈도 같이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성 플러스 그 연료 보관하는 거 플러스 엔진 플러스 모든 거의 질량의 160배 이상이 연료로 주어져야 그놈이 연료의 무게까지 포함해서 자기 무게까지 포함해서 그래야 얘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미케니컬하게 분사에 의해서 로켓이 발사될 때는 이런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혹시 로켓을 갖다 발사할 수 있는 방법이 미래에 발견된다면은 로켓이 조금 더 날씬해지고 작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요만한 거 올리려고 무지막지하게 큰 걸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주로 보내려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룬 내용이 14장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고 14장에서는 주로 좀 여러분이 알아둘 만한 좋은 내용들이 전부 충격량 운동량 법칙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어느 정도 잘 익혀두면은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경우에는 이 문제가 될 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14장은
그런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썸머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